안녕하세요. 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평창동의 대지가 최초의 감정평가금액 16억 정도 받아서 나왔다가 지금 자그마치 10억이나 떨어져서 6억대 형성돼서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토지 투자하실 때 유의사항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사건 번호부터 같이 보시면은 사건 번호는 2020타경 316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에 물건 종별은 대지가 나와 있죠. 토지 면적 같은 경우도 작지 않죠. 토지 면적은 자그마치 한 540평 정도 되는 대지가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데 그 감정평가는 15억 7천만 원 정도 받았던 이 평창동의 대지가 계속해서 유찰되더니 4회 유찰돼서 지금은 거의 10억 가량 가격이 떨어진 6억 4,300만 원에 나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평창동인데 지금 현재 최저가에 형성된 금액으로 보면은 지금 토지 면적당 평당 120만 원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나와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유찰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경매물건의 위치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해당 경매물건은 이 평창동의 후창공원 인근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나와 있는 그런 대지입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 인근 지역을 같이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고급형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 건축 허가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평창동에 대저택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땅이 나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당 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고 가격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먼저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해당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는 그런 땅처럼 보이긴 하지만 경사도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땅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해당 산 같은 경우는 완전 돌산으로 보이죠. 말 그대로 암석지로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땅 같은 경우는 워낙 경사도도 높기 때문에 그 건축 허가를 받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임과 동시에 저 암석을 갖다가 채취를 해서 저길 갖다 공사하려고 하면은 그 평당 공사 단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 땅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땅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창동에 있는 땅이 평당 12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 안석지를 갖다가 공사하는 그런 공사비를 갖다가 투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저런 암석을 갖다가 채취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암석도 다른 데다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는 맞지만 그 암석을 채취를 해서 다른 데다가 팔아서 그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당 땅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공사가 무산됐던 그런 땅인데요. 지금 현재 이 땅이 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땅인지는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같이 보면서 그 이유를 같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땅의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으로 들어가고요. 지목은 이미 대지로 전환이 돼 있네요. 임야가 아니고 대지다. 면적 같은 경우는 1785제곱미터가 되다 보니까 약 한 540평 정도 되는 땅이 개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5만 2천 원. 용도 지역을 같이 한번 보시면 해당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보니까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전용 주거 지역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 세 가지 주거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전용 주거 지역, 두 번째가 일반 주거 지역, 세 번째가 준주거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에서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높아질수록 그 용적률도 같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전용 주거 지역 내에 건축할 수가 있는 그런 용도가 제한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이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외의 목적으로는 허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같은 거 하나 지으려고 하더라도요, 2종 근생 같은 것들은 거의 허가가 안 나오고, 나와봤자 1종 근생인데, 어떤 뭐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단독주택을 짓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삶의 쾌적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겠죠. 아무래도 뭐 근생이나 이런 게 잘 못 들어오다 보니까 단독주택들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급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급 저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보충 같은 경우가 이런 전용 주거 지역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해당 물건이 나와 있는 평창동이나 아니면 뭐 선북동이나 이런 지역 일대가 대표적인 전용 주거 지역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가 한정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외의 목적으로는 사실 개발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경기 흐름을 갖다가 많이 타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부동산 경기가 폭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전용 주거 지역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폭등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즉 물가 상승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집가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정말 나중에 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런 도시 지역 안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용 주거 지역에다가 주택을 하나 지어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용도는 좋겠지만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예외의 지역이 있어요. 예외의 지역이 있는 게 바로 어디냐면은 강남에도 유일하게 전용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용 주거 지역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 지역은 계속해서 집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경기고등학교 뒤편 일대 이 지역이 바로 강남에서 유일한 전용 주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소지는 삼성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그런 저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의 자택 같은 경우도 이 삼성동 전용 주거 지역 내에 있고요. 예전에 기사 같은 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예인 전지현 씨나 송혜교 씨 같은 경우도 이 삼성동 일대에 주택을 하나 갖고 계셨다가 매도를 하셔갖고 수십억의 양도 차익을 봤다라는 그런 기사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이 삼성동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계속해서 집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삼성동 일대의 전용 주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물건이 나와 있는 이 평창동이라고 하는 지역도 전용 주거 지역으로서는 사실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주거 지역, 자연 경관지고, 그다음 옆에 보니까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단독주택들에 대한 사업이 많이 진행됐던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 토지 이용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비오톱 1등급이라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오톱 등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울 지역에다가 땅을 투자할 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서울 지역 외에 경기도나 인천,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비오톱이라는 등급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에다가 여러분들이 땅을 투자하실 때는 이 비오톱 등급이라는 거 반드시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비오톱 등급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바로 비오톱 등급이 설정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다 보니까 그 야생동물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그런 지역들이 비오톱 등급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비오톱 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 등급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오톱 등급이라고 하는 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 1등급이 규제가 가장 심하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오톱 1등급이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개발 허가 자체가 안 나오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붙어 있고 개발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땅이라고 하더라도 비오톱 1등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땅은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BO2 등급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주가 BO2 폐쇄 요구를 하는 그런 민원을 갖다가 서울시에 제기를 해서 한번 심사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사를 한번 받아봐서 그 BO2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거를 해제를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그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BO2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땅을 갖다가 해제가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BO2 등급이 해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유로 해제가 될 수가 있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역세권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BO2 1등급이 해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공공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 사업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BO2 1등급이 해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해당 경매물건이 나온 평창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BO2 등급이 해제가 되기는 좀 쉽지가 않겠죠. 물론 BO2 1등급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해제가 된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강남의 세곡동이나 내곡동일 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BO2 1등급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된 그런 지역도 있는데요. 해당 경매물건이 나온 평창동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토지 투자를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바로 2011년 2월 1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바로 뭐냐면은 2011년 2월 1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된과 동시에 같은 날에 지상권이라는 게 같이 설정이 됐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저런 지상권을 갖다가 형식적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나대지를 갖고 있어요. 나대지를 갖고 있는데 그 나대지를 갖다가 담보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대지인 그 토지에다가 그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지상권을 형식적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나대지 상태인 걸 갖다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빌려줬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땅에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 지상권을 걸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땅에다 건축 행위를 하고 싶을 때 이 지상권자한테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상권을 갖다가 형식적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형식적 지상권 같은 경우는 그 근저당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경매를 통해서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저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 그런 형식적인 지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권리관계는 하자가 없는 그런 토지가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거죠. 즉 권리관계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이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이 16억 가까이 되는데 평창동에 있는 대지가 10억 가량 가격이 떨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BO2 등급이라고 하는 개발할 수가 없는 그런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땅이 이렇게 많이 유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평창동의 대지가 거의 10억 가까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에만 있는 유일한 개념이거든요. BO2 등급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울에다 땅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